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가 꽤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가는 섹터가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강한 섹터를 찾아보자 하고 들여다보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는 종목들, 섹터들이 눈에 띄는데 그 안에서 오늘은 가스 플랜트 관련, 전력 기기라던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그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떤 기업들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업종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관련주인데요.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보자면요. 최근 시장이 참 빠릅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빠른 순환매에 좀 올라타야 할까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난주 파이널샷에서 출연하셨던 분들도 그렇고요. 증권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빠른 순환매에 너무 휩쓸리지 마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식품주가 갔다면은 또 만약에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테니 오늘 급락을 했던 이 반도체주를 좀 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그거 맞지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종목을 소유하는 패시브 전략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액티브 전략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 한국 증시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이 노란 이 점은요, 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지난주 주간 상승률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 증시가 꽤 좋았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자면은 가는 업종만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과 미국의 지수 자체는 커플링 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지난주 미국에서 잘 갔고 빅테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갔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가 잘 가고 있다 보니 보안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종합상사 쪽이 좀 꽤나 강했고요. 음식료 쪽 강했습니다. 셰일가스 쪽도 강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강했던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함께 만나보실까요? 현대차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겁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현지 증시의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 현대차 측에서는 예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약 17.5%의 지분을 시장에 공개 매각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 보시다시피 이미 시장은 그 흐름을 알았던 듯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퍼도 낮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는 상장 여부는 시장 상황과 수요 예측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업 가치 상승 효과가 약 16조 8천억 원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그 숫자는 14%대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대차 그 주가 자체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함께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인도법인의 기업 가치를 23조 7천억 원을 인정을 받게 된다면 현대차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 18.8%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23조 7천억 원보다 더 높은 만약에 40조 원대를 인정을 받게 된다면 지금 주가보다 약 30% 높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40조 원대보다는 23조 7천억 원에 더 가까운 30조 원대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를 통해서 3에서 4조 원가량을 조달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체 가치를 인정받는데 약 10% 정도를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에서 4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렇다면 인도법인을 IPO를 성공하게 된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투자겠죠. 현대차는 현재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 능력이 82만 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난타푸르 공장에서 36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조 원대를 투자하게 된다면은 30만 대까지 이상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025년 현대차 그룹의 인도 내에서 약 1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 법인을 IPO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조달한 자금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의 투자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음 만나보시죠. 현대차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IPO뿐만이 아니라 주주 환원율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꽤나 높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12%대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률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가 도요타고요. 그 세 번째가 현대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결국에는 남는 마진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 마진율로 결국에는 이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주주 환원율이 116%였는데 2024년에 주주 환원율은 62%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 주주 환원율은 49%대를 기록을 했는데 회계연도 25년도의 주주 환원율은 51%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IPO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제너럴 모터스와 도요타와 거의 버금가는 주주 환원을 해야 할 텐데, 이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연평균 주당 배당금의 성장률이 9%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치고는 참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도 한데요. 인도 법인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 최근 주주 환원율은 25%대인데 만약에 상장 후에 2조 원을 매입을 할 시에는 환원율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하나 낙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증권 측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오늘 29만 원대에서 33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냥 올려잡은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주주 환원율을 보고 주가가 앞으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 주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 관련주들 힘이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만큼이나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을 잘 살펴보면 철도 인프라 관련주라던가 가스 플랜트, 가스 인프라 관련주들이 힘을 내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대감 밑에는 단연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3개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제협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3개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좀 가득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위기, 갈등을 좀 가득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또 이 국가들이 가스나 핵심 광물 그리고 석유 측면에서 이 에너지 자원 한복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이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잘 맺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일 것이다. 중요한 입지를 좀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몇 가지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MOU 체결이 다수 발견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K-실크로드에 대한 전략적 강화 시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최초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순방 안에서 그 3국에게 지지를 확보해 왔다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번 단순히 MOU 체결뿐만 아니라 내년에 일어나게 될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3개국과 어떠한 체결을 해왔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4위 보유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 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체결을 맺어온 MOU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온 내용입니다.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오면서 우리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 오면서 이 전반적인 사업이 좀 더 부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에너지, 특히나 광물 측면에서 많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역시나 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카자흐스탄 내에 노후화된 발전소를 현대화시키는 측면이라던가 복합 화력 발전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을 수출하고 그리고 에너지 가스 측면을 많이 수입해오는 MOU를 좀 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혁명에 대한 파트너십 MOU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또 우리나라 측면에서 부족한 에너지 그리고 광물을 많이 수입해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많이 널리 알림으로써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 지역 난방 시스템 현대화를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부와 함께 그 해당 국가의 지역 난방을 현대화하는 데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겠다라는 계약 내용이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철도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KTX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 KTX가 수출이 되는 내용인데요.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우즈베키스탄에 맞게 지역화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속 전철 그 기술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첫 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기업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단연 지역 난방 기술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 기대감을 가득 안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이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좀 길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광물 확보 측면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리튬이나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개발이나 생산 측면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계약이 많이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단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7%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산 고속철도 첫 해외 진출로서 앞으로 이 세계 시장 안에서 얼마나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어려운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사실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내러티브로 좀 움직였는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매크로 이벤트가 다 소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대기라고 뭐 매크로 이벤트를 앞둔 대기 관망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결국은 매크로 이벤트를 충분히 소화를 한 상황이고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을 잡는 쪽보다는 외국인 매도세의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망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지금 뭐 이런 시장일수록 뭐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이제 믿을 것이 조금 부재할 때 이제 실적이라는 조금 더 명확한 것에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고실적 업종들이 이제 강세를 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 시장에서 호실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음식료 업종 말씀을 드리고 있죠. K푸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현대차가 이제 인도에 IPO를 한다라고 하면서 기업 그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상장 이후에 그 자산 증대 효과까지도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대차가 52주 신고가에 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현대차, 기아차 다 마찬가지일 건데 뭐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들의 뭐 시장 방향성 그 성과라든지 그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자동차 업종의 강세라는 것은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부품주들의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게 되는 뭐 K푸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조 대림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죠. 아무래도 뭐 냉동김밥 수출 증가했다라는 건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수출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료 업종들이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 기대감만 가지고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 상승에는 어느 정도 제한폭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상황은 그 아무래도 뭐 제한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이제 그 기대감에 충족할 수 있는 숫자까지 수출액이 찍히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뭐 단기적인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중기적 테마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코스닥 업종 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유리기판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잠깐 쉬었었던 횡보했었던 그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 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또 리노공업, 뭐 HPSP, 테크인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결국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수급을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수급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보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다라고 오늘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으로 베이스로 해서 오늘 또 많은 업종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처럼 뭐 자동차도 움직이고 있고 음식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쪽 방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좀 오늘 시장에서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현대로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철도, 방산, 뭐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의 오늘 같은 경우 매력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700억 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를 했거든요. 이 철도 사업 수주한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상 처음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 내수 산업이어서 전부 국내에서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진출이 되었고요. 해외 진출이 되는 과정에서 현대로템만 잘했다라기보다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관 합동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제 해외로 매출 추가가 더 해외로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철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방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폴란드 방문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방문의 그 취지나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방산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방산 수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철도에 관련된 모멘텀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지만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이 양쪽이 다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가장 큰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철도로 약간의 관심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방산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7일 월요일 시장 오후 2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종목들, 섹터들 강력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주가 자체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0.44% 하락하면서 2,74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9% 하락하면서 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 11시 반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수급 동향부터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로 지지 하방 압력 가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 오늘로서 3거래일째 매물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756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까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로서 2거래일째,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째 매물을 계속해서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홀로 1,680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면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흐름 두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은 또 시장을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시장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 두 분이 다 주목하고 계신 게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양 기관이 모두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은 그럼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또 덜어내네요. 아무래도 그 앞에서 차장님께서 말씀드린 뷰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사긴 사는데 덜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매수하는 것은 차익거래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선물을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살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도 한 3일, 일주일 된 하방 압력을 받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을 살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3거래일이나 일주일 뒤까지 그래도 지지하는 모습이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위안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계할 만한 경제 지표 사실 큰 것들이 저번 주에 지나갔거든요. 물론 이 경제 지표라는 게 한 주에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할 만한 경제 지표가 없는 주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간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CPI랑 PPI랑 FOMC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또 PCI가 또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또 따라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FOMC가 없고 뭐 잭슨 미팅이나 다음 FOMC를 체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큰 경제 지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는 총재분들의 발언도 두세 명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생산 판매, 소매 판매, 뭐 영국이나 일본의 뭐 중국의 기준금리 이런 것들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실적이 안 나오는 섹터들은 추이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추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처음 산 섹터도 있고요. 한 3일 정도 산 섹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준 섹터에 접근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오늘 처음 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섹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내고는 있지만 뭐 안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럴 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오늘부터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시작된 종목들, 섹터들이 그 힘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그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시나 또 뭐. 네, 아무래도 뭐 네. 이슈에 따른 등락이 그쵸. 지속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슈랑 또는 뭐 수급 아니면 실적 이런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치고 다시 또 주저앉는 그런 반복적인 가격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5월 미국 물가지표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5월 31일 이후로 일정 부분 반등력을 만들어냈지만 이번 6월 FOMC에서 연말 금리 전망치 점도표 상향으로 인해서 기존 3회에서 1회로 현재 이 횟수를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 FOMC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관련 위원들의 발언을 따르면 또 12월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어떤 등락이 번복되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특정 섹터를 너무 이제 애착을 가지지 마시고 실적과 그리고 이제 이슈에 따라서 한동안은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네. 코스피 지수 포인트적으로 따지면 일단은 현재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690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큰 조정 없이 지금과 같은 번복적인 등락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지금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상황이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럴 때 잘 가는 섹터나 종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이슈나 실적이나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90선이 너무 크게 붕괴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 다 고려해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외국인이 사는 기업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도 역시나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아, 세 번째로는 현대차인데 결국에는 외국의 수급에 답이 있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실적도 있고 이슈도 있는 기업들이 1위부터 3위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LIG 넥스원, 다섯 번째로는 DB하이텍 올라와 있는데 오랜만에 DB하이텍에 대해서 매수로 우위로 현재 점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K하이닉스는 삽니다마는 결국에는 한미반도체는 또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LG화학,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JNTC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세 번째로는 PNT,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급락 나오는 엔캠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인데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있고 빠르게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중앙 첨단 소재인데 특히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의 코스피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현대차, 기아 가장 많이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부품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SK이노베이션, 다섯 번째로는 화신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완성차 그리고 부품 쪽으로 현재 몰리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테크윙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 지난주에 강했던 청담 글로벌 오늘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아치웁니다. 세 번째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네 번째로는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오늘 핫한 기업이죠. 데브시스터즈까지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라메디텍, 엠캠 그리고 카페24, 숲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리노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손여루 팀장님께서는 서현이어와 동원사업,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삼보모터스 오리온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와 식품주 강력한 흐름이 보이는 상황인데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서현이어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방금 직전에 수급적 특징주로 기관의 순매수 3위에 등극한 종목이었고 사실 뭐 자동차 부품주에서 지금 이 종목 현대와의 가장 끈끈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수급적 특징 측면에서. 큰일이네요. 네. 현대차랑 가장 끈끈한 부품 기업은 SL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서현기아와 관련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맘 같아서 현대차랑 기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SL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유명한 종목들로 시세가 나와버렸죠. 그럼 우리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찾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L은 이미 인도까지 따라갔어요, 현대를.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당연히 화신이랑 서현 이화인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화신이 더 크게 나왔고 내가 기술적 분석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서현 이화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업 기원 비슷합니다. 이제 현대차랑 기아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및 저는 요거 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상용차 시트를 주요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나 아니면 뭐 테슬라든 간에 수소 상용 트럭을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린다고 했을 때는 그 낙수효가 좀 서현 이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왔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서현 이화의 주가 탄력, 이제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멕시코 등 매출 비중이 작았던 지역에서도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이제 미국 쪽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환율 1,380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비율이 높은 자동차 부품에 따른 고환율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를 보더라도 사실 대보를 작성할 때는 25,000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지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더 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단기적인 관점 변동성 큰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SL이랑 화신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좀 수익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뭐 현대차랑 기아도 괜찮지만 저는 서현 이화도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12%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괜찮나, 지금 진입해도 괜찮나라고 궁금해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팀장님께서 안전한 접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으니까 서현이와 지금의 상승세의 수급적인 측면까지 더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께서도 역시나 또 자동차 부품주 잡아주셨습니다. 삼보모터스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보모터스 아무래도 좀 후발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 뭐 자동차 변속기 플레이트류, 엔진룸 그리고 연료계통 파이프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시작을 하였죠. 그래서 올 연말부터 이 고전압 버스바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공급할 예정이고 로터 어셈블리는 2026년부터 그리고 하우징 블록 어셈블리, 커넥팅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부터 그리고 전기차용 모터 오일 쿨러 그리고 외장재 부품인 스포일러 가니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예정이어서 한 올 연말 또는 내년 연초 정도 수준의 실적이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 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5,8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시세를 강력하게 뽑아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만 혹여 이제 이런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번에 이제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좀 저항으로 부딪혔던 월봉상 120선 자리인 6,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받쳐준다면 6,600원 자리도 넘어서면서 10,0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평단을 낮춰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보모터스 우리 기대처럼 예상처럼 실적 모멘텀에서 힘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세 상상치 못할 만큼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원산업 잡아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수급적인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모두 다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계신다고 한다면 삼양식품이나 뭐 사조그룹주 이런 종목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 마지노선입니다. 동원 F&B도 놓쳐가지고 식품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동원 산업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참치 관련해서 포획부터 가공까지 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원 F&B의 지주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식품주 관련해서는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음식료품 관련주 중에서 옥석이 조금씩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한 30가지를 나열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실적이 언제부터 개선됐는지, 그다음에 캐파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냥 이런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뜬금없이 리포트 나오면서 갑자기 올해 하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지 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직까지 우리가 육안으로 실적 회복을 확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약 2개 분기 1년 이상 실적 회복을 확인한 종목들 중에서 아직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도 우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동원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나왔어요. 이제 지주사이다 보니까 주주환원 뉴스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이 시행하면서 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 이렇게 묘사를 해드립니다. LX 일렉트릭을 매수 못하신 분들이 LS를 매수를 하듯이 동원 F&B를 매수 못하신 분들은 동원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과 61선을 차례로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랑 기관의 매도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의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우상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동원산업으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품에 대한 관심도 아직 끊이지 않고 있고 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있어서 진짜 조금 불안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유하시던지 보유하지 않으시던지 모두 다 불안해하고 계셨을 텐데 혹시 지금 이러한 상승세 나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다면 동원 F&B 대신 동원산업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실적도 수급적인 측면도 상향 방향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위치상 동원 F&B에 비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종목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딱 두 번째 종목으로 식품 관련주 잡아주셨습니다. 오리온인데 사실 오리온은 오늘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 한 5개월 이상 바닥권을 8만 원대에서 잘 다지다가 이제 후발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과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뭐 초콜릿, 그다음에 껌, 파이, 스낵 그리고 초코파이 이제 이런 제품들로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업체이고 특히 이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런 이제 해외 제과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큰 조정 없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가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지난 언제였죠? 이때가 한 1월 16일이었습니다. 이때 장대 음봉으로 하락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 장대 음봉 하락의 중간 가격인 10만 5천 원 정도 가격까지 오늘 올라와서 고점으로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초가 10만 5천 원 위로 올라탄다면 바로 추격을 해서 접근을 해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11만 1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기 목표로 잡고 만약에 이제 10만 5천 원짜리를 내일 돌파를 못한다면 그대로 눌리면서 9만 8천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11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1만 1천 원짜리를 강력하게 추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요 8만 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번복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11만 1천 원짜리를 돌파한다면 다시금 14만 원짜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 가격 흐름도 참조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품업계에 대한 지금 주가 상승 방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그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가능성이 아직 좀 큰 종목들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리온도 일단 우선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우선은 내일 시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10만 5천 원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 주게 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더 탄탄한 기업이니까요. 내일 시작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일정 함께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난주에는 FOMC 덕분에 때문에 네. 또 꽤 시끄러운 한 그렇죠. 주였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소비 지표와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주에 열린 5월 FOMC에서 6월 FOMC였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지 증시 호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해석되는 시기죠.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용이나 물가가 조금 둔화돼야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경제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에는 악재가 되거든요. 벌써 일각에서는 미국 소비가 너무 빨리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둔화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이번 주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FOMC 이후 연준 내부 기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안 좋으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또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좋게 나오면은 경제가 과열돼서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렵다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선 좀 어떤 일정들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먼저 오늘 밤 미국에서는 6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전체 제조업 경기가 두 달 연속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의 그 업황을 읽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 둔화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달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첫 스타트를 끊는 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이어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6월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에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점도표가 뭐냐 하면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정리한 표거든요.
이걸 보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8명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4.75에서 5%로 전망했습니다. 7명은 5에서 5.25%로 봤고요. 나머지 4명은 5.25에서 5.5%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두 차례 인하를 전망하긴 했지만 이 중간값을 따져보면 5.1%거든요. 기껏해야 한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겁니다. 또 금리 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두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건 이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연준 위원들이 그날 발표된 5월 CPI를 반영한 사람도 있고 반영 안 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5월 CPI를 보면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플레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면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은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들어봐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FOMC가 이제 진행이 됐고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아침에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아직 위원들이 전부 다 받아들인 상황 속에서 FOMC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이런 발언들을 들어본다면은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FOMC와는 또 다르게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어떠한 발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화요일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 좀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관련 지표는 언제나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4월에는 그 소매 판매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3월이랑 같은 수준으로 나와서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는 0.2% 증가입니다. 5월 산업생산도 발표되는데요. 마찬가지로 4월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5월에는 전월보다 오른 0.4%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알베르토 무살 세이트 루이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이렇게 4명이 연달아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연준 관계자들이 비둘기파든 매파든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5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뉘앙스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나온 예비치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걸로 집계되면서 지난주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형 쇼핑 이벤트가 열립니다. 6.18 축제라고 불리는 행사인데요. 상반기 최대 할인 행사죠. 최근 중국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이어지고 무엇보다 중국의 최대 할인 행사가 있는데 이곳에서 중국의 소비 여력을 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또 수요일은 보니까 뉴욕 증시가 휴장이던데 네. 그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왜 휴장하는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일본에서는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앞서 4월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엔저 영향에 특히 원유 수입액이 상승하면서 2달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5월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가고 있고요. 미국은 노예 해방일이어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제 지표는 발표가 됩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6월 주택시장 지수가 나오는데요. 올해 들어 미국 집값은 고금리와 공급 부족에 계속 오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번 달 들어 꺾일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재고가 늘고 집을 사려는 그런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주택시장 지수를 통해서 실제 그 주택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변화가 있을지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네, 목요일에는 중국과 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합니다. 이 대출 우대 금리가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지난달에는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3.95%로 3개월 연속 동결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속에서도 그 부양책이 시급하잖아요. 그런데도 위안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회의까지 연 5.25%로 6차례 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수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죠. 고용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야 하고요. 5월 주택 착공과 5월 건축 허가를 통해서 전날에 이어서 건설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하는 6월 제조업 조사 결과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 다음 FOMC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지표들이 다 모여서 연준의 통화 정책의 그런 기초가 되고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꽤 중요한 날입니다. 중국 측에서 이제 LPR을 발표를 하면은 보니까는 LPR 발표할 때마다 중화권 증시가 좀 크게 움직이는데 한국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 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처럼 영란은행이 이제 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유럽 연합 측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란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한국은행 측에서도 좀 부담감이 덜할 것이다. 네. 이러한 좀 기대감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네, 마침 한국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 금요일에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번에도 오르면 6개월 연속 상승이거든요.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것은 나중에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됐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요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6월 종합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예비치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게. 5월 달엔 54.5를 기록하면서 2022년 4월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거든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발표될지 지켜보시고요. 또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하는 5월 기존 주택 판매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4월에는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전월 대비 2%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월가에서는 5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5월 경기 선행 지수도 금요일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까지 꽤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뭔가 딱 뚜렷하게 FOMC만큼의 빅 이벤트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제 지표 발표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어지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좀 주춤하고 전반적인 감산 속도에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전기차의 흐름도 그렇고 2차 전지의 흐름도 그렇고 주가상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좀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 시장 지금 탄소 중립 정책 측면에서 이 관심을 덜어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동차 전동화는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고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은 계속 주목해야 한다.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 어떤 트렌드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2차 전지에는 4대 소재다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세히 배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 구조를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이 활물질, 양극재와 음극재를 구성하는 활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활물질과 도전재, 바인더를 구성하는 합재, 그리고 집전체, 이렇게 배터리 파우치 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은 집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알루미늄이나 구리가 그 소재로 활용이 되는데 이 집전체는 전도성이 아주 중요하고 이 전기 화학적 반응 측면 안에서 안정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얇고 가볍게 펼칠 수 있어서 잘 구부러지거나 둥글게 말거나 잘 감기는 소재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전체에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알루미늄인데요. 이 알루미늄의 방향성, 최근에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알루미늄 시장에 드러나고 있을 걸까요? 아무래도 이 배터리 최대한 줄여야 한다,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지금 이 집전체에 주로 사용하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은 전도성도 아주 뛰어나고 무게도 가볍고 연성이 뛰어나서 이 다르게 가공시키,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구부리는데 아주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소재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알루미늄 배터리를 만드는 알루미늄 박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 이 기존의 배터리 기업이 아니라 바로 식품의 포장지를 만드는 기업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캔 참치를 만드는 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 봉투를 만드는 알루미늄 비닐을 만드는 기업들이 최근에 알루미늄 배터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양극박에 대한 수요가 아주 크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는 듯합니다. 2020년에 10만 톤에 불과하던 양극박 수요가 2년 만에 11만 톤으로 1만 톤 이상이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9년에 일본에서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수출 규제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당장 알루미늄 필름이 필요하던 시점이었고, 이에 중국의 알루미늄 제품 또한 친환경적인 측면 안에서 좀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내에서 알루미늄 기업들이 빠르게 배터리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알루미늄 필름 시장 안에서 어떤 기업을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마 알루미늄 지금 연 매출액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 구조에서 이 알루미늄 배터리 힘이 더해지면서 연평균 3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국내 매출처로 가지고 있는 이 배터리 기업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동원 시스템스, 사실 동원 사조캠, 참치캔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삼성 SDI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율촌화학 역시나 이 패키지, 봉지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1조 원대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는 알루미늄 기업들, 이 기반으로 지금 배터리의 변화,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더 힘을 내주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또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기업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좀 기업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핫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화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크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또 마켓 무버 시간에 한번 투자 의견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주가는 30% 가깝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한 달 전쯤에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 네. 근데 한 달 전에 화신 말씀드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화신과 좀 SL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 당시에도 한 달 전에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전방 자동차 기업들의 하반기 때의 실적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캐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방차 대비해서는 약간의 어떤 매력도는 좀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저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수급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노들어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이 화신이나 어떤 SL 같은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 현대차, 기아 쪽에서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좀 최근에 잘 가는 게 HR 만도거든요. 맞아요. HR 만도나 SL 이런 어떤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좀 있는 기업들의 선별적으로 좀 수급적인 면이 들어오는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화신 뭐 역시 현대차, 기아 쪽에서의 최대 고객사들의 뭐 좋은 이슈가 있죠. 뭐 인도법인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어떤 이 현대차 그룹의 약간 뭐 풍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은 상태에서 오늘 인도법인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단순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이 화신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계획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의 샤시나 이 바디 프레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전에 화신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도 알루미늄 좀 비중이 높고 이 샤시에 들어가는 이 비중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경량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엔. 그런 점에서 이 화신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은 화신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좀 사라지는 상태에서 현대차, 기아, 내연기관차 쪽에서의 생산량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완성차에 대한 북미와 또 인도 쪽에서의 증설은 계속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역시 이거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 소재가 증가하면은 이 화신 쪽에서의 샤시에 대한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화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전방차, 현대차 기아 주가 가지만 화신이 못 갔었던 그런 괴리를 본다고 했을 때 저는 화신에 대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이 화신은 작년에 22,000원까지 갔었던 주가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왜냐하면 SL은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주가 자체가 그래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하고 보니까 오늘 신고가인 것 같은데 화신은 그게 아니라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샤시에 대한 바디 프레임 제품도 하지만은 결국 헤드램프거든요. 헤드램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화신보다는 SL이 더 좋았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관련주로서 화신이 많이 부각이 됐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부품주 떨어졌을 때 화신이 약간 좀 직격탄을 맞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화신을 말씀드리지만은 화신과 SL을 자동차 부품주에서 1, 2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는 사실 올라갈 법하면은 또 내려오고 이랬었는데 보니까는 최근에 들어서는 좀 투자 의견이 바뀌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부품주를 본다면은 화신과 SL을 보는 게 좋겠는데 그런데 화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가 탄력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저도 같은
종목이거든요. 네. 저도 화신인데 사실 이제 저는 좀 접근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현대차에서 이제 인도 IPO가 되면서 사실 내년부터 지금 100만 대 이상의 생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기아차 주가와 지금 2차 전지 주가에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 같은 경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전기차도 만들지만 하이브리드 차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매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출에 대한 미국 쪽 수출의 데이터도 괜찮고 지금 가장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SL이 먼저 움직이긴 했으나 어쨌든 화신도 같이 지금 동반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실 인도에 어떤 전기차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지금 되어 있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차부터 시작해서 하이브리드 차 쪽으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수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인데 인도와 맞물리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화신 같은 경우는 뭐 피크아웃 우려 이후에 주가가 거의 절반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SL과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L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화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마진에 대한 부분들 우려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 그리고 사실 SL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뭐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데 비해서 좀 화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이렇게 거래량도 나오고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아직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대비 현저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하시는데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인도 IPO가 성공하고 만약에 인도에서 진짜로 현대차가 1년에 100만 대 이상씩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재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부품주를 만약에 아직 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포트폴리오에 한 번쯤은 좀 담아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드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현대차, 기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품주를 먼저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참 그게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네, 말을 네. 하기에는 조금 네. 애매한 상황인데 사실 인도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볼 기업은 현대차가 맞아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지금 52주 신고가, 기아도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 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 현대랑 기아가 만약에 수출을 잘 되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인도에 이제 많이 팔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제 뒷단에서 따라오는 게 이제 현대에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들 부품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현금 여유가 있고 나는 자동차 좀 꾸준하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현대차 사시는 게 더 좋고요. 근데 나는 사실 이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고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예수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시다고 한다면 차라리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화신이라던가 지금 SL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SL이라던가 성화이텍이라던가 서현이화라던가 지금 덜 오른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당연히 뭐 주인공이니까 더 수혜를 보긴 하겠지만은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특히나 뭐 코스피라는 게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잘 가야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가는 건데 가격적인 부담이 현대차와 기아에는 있지만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진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부품주가 더 낫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C캠인데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강세 26,9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28,000원대가 터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화학 재료를 만드는 지금 기업인데 아직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오르고 또 YC캠이 그 전에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가 다 AI 쪽에서의 어떤 트렌드가 불었을 때 한 번씩 이제 점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YCKM 같은 경우가 어떤 실적주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유리기판용 쪽에서의 화학 소재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이제 개발하고 상용화하면서 이 YCKM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YCKM 같은 경우가 유리기판을 만드는 것보다도 유리기판에 사용되는 린스 같은 이 화학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YCKM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작년에 어떤 이런 기술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유리기판 쪽에서의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내재화나 이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아끼지 않았을 때 YCKM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AI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기술 또 이제 화학 소재 뭐 관련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초부터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에 6월 초부터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있을 때 이 YCKM에 대한 관심은 지금 한번 다시 한번 가져봐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화신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실적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서 그렇죠.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YCKM 같은 경우는 실적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국제유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원유 수급 측면에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불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이 국제유가 측면 안에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강력해진 변동성은 단연 우리 경제에,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과잉 측면에서 유가를 좀 내리고 있는 상황도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이 석유 생산 능력이 이 사유가는 수요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길게 살펴보면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국제유가 수요 측면에서 끌어올렸던 유가에 다시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유가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의 반면에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유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오펙에서 좀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감산이 자발적인 해제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석유 수요 점차적으로 결국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유가 상승을 자극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갈등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 그리스 해운사의 석탄 선전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위기감을 가득 끌어올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 유가에 대한 불안감도 끌어올리면서 유가 상승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고려해봐야 할 국제 유가의 흐름은 바로 이 휘발유 이 정제 마진인데요. 정제 마진이 좀 살짝 크게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드라이빙 시즌 성수기에는 큰 효과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춤할 정제 마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나 최근에 휘발유 마진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제외한 5년 평균 마진이 13.1달러였고 10년 평균 마진은 12.4달러였는데 올해 6월 평균 마진이 10.4달러로 상당히 저조한 이 휘발유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악관이 이 방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이슈를 보이면서 엄청난 양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의 변동성이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될지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지금 당장 이 휘발유 비축유 방출로 인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흐름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석유 화학 업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보여지고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 조선업에는 호조가
될 것이다. 실적 측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석유 운반비에 큰 돈을 쓰고 있는 국내 물류업체에서는 운임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마진 향상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전환으로 이 부담이 좀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원유 공급 과잉이 당장 이 석유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길게 살펴보셔야겠지만 이러한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관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 상승세 보니까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을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 하면은 우리가 많이들 흔히 알고 계시는 OLED 장비 대장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리기판주들 움직일 때 사실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이는 기업들이 OLED 사업을 하면서 그 장비라던가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 유리기판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황철주 회장 나와서 그런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TSV 관련 장비를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핵심 장비에 대한 뭐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TGV 장비가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 TGV 장비라는 것이 어쨌든 실리콘에서 유리로 넘어갈 때 어쨌든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그 증착 장비 기술이 이 유리기판에 어쨌든 미세하게 공정해서 패키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리기판 뭐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그 OLED 증착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장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노광 장비 EUV를 대체할 만한 어떤 차세대 반도체 양산 공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성 엔지니어링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밝힌 바고 뭐 인적 분할이라던가 물적 분할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주가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렇다 할 막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사항이 진짜로 실제로 공개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기술이고 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신규 접근하시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한때는 참 이슈를 안고 좀 상승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가격적인 부담 없으니까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웰푸드인데 저희 이 코너명에 딱 맞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 이성훈 차장님께서 이전에 또 롯데웰푸드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이성훈 차장님이 아주 적중력이 높으시네요. 보니까는 사실 오늘도 뭐 기아 잘 가고 있습니다만 앞서서 기아도 사실 이야기해 주셨고 뭐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보니까는 7% 급등 나오고 있던데 아직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여름 관련주로서 우선 네. 모멘텀 처음에 좀 시작을 했는데 예전 그 전에도 항상 이제 무더위가 항상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 관련주에 대한 상승폭이 예전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더 훨씬 더 지금 높게 지금 수익률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역대 최고의 무더위라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매년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위험 자산 쪽으로의 들어있을 만한 그 여유 자금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쪽 그리고 자동차 이쪽에 실적이 나오는 그쪽으로 몰릴 때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지금 여름 관련주라고 했을 때 이제 테마라고 그전에는 분류가 됐던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 롯데웰푸드 빙그레 이런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한테는 그 전보다 지금 수급이 더 강하게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빙과류 또 이제 에어컨 제습기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선별을 잘 하게 되면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점점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500억대였던
이 500대 미만이었던 추정치가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650억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식자재 유통 쪽이 롯데 웰푸드의 메인이었지만은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점점 이제 빈과 쪽 또 제과 쪽으로의 비중이 많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K푸드죠. 이 라면이나 이쪽의 K푸드로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던, 오늘 삼양식도 많이 가는데, 근데 이제 롯데 웰푸드 같은 빈과 쪽과 제과 쪽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푸드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롯데 웰푸드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여름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주를 좀 선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고가네요. 네. 19만 8,4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음식료가 잘 가고 있는 것은 매년 덥고 또 내일 서울은 35도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더운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또 식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좀 방어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좀 성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계절적 요인과 함께 맞물리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로 더 룸 열려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대상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대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세 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삼양식품이 불을 지핀 이제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서 라면, 김, 여러 가지 냉동김밥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음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김치도 지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청정원이랑 종갓집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청정원 같은 경우는 김을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김 관련주들은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는데, 김치 관련주에서 종갓집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수출량이 올해 지금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K푸드 하면서 한국 라면을 먹다가,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라면이랑 같이 즐겨서 먹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가진 네, 건가요? 이렇게 김치로 한번 가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김치 관련주들이 좀 아직 안 움직였으니까 그럼 후속 섹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생각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어쨌든 종갓집 같은 경우가 물론 CJ 쪽 김치도 미국 진출을 해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지금 종갓집 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각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음식료 업종들과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출이거든요. 실적이 반영이 되고 숫자로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대상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굉장히 아직도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고 PBR도 1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김치 수출에 대한 것이 부각이 받아진다 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라면이랑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김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트코, 월마트, 그리고 랄프스, 본스 이런 데서 종갓집 그리고 CJ 비비고 풀무원 김치가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은 가지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까지 약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가 좀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좀 하락에 영향을 좀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하락 개수가 좀 늘어나면서 종목들의 탄력도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간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갭 상승에 이어서 좀 갭 메우는 정도의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스닥 증시는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한 눌림을 좀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국인의 수급들이 현물 쪽보다는 선물 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기간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유동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고 SK하이닉스는 오르면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좀 차별화가 일어나듯이 당분간은 좀 이런 방향성이 좀 없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림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슈에 좀 편승해서 좀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좀 덜 상승한 흐름들을 본다라면 육가공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른 무더위로 인해서 닭고기 소비의 증가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테마성도 존재는 하지만 할인 자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올해 2분기 실적 역시 좀 기대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가격은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만큼 좀 눌림목 자리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으로 투자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저평가된 하림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7일 월요일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내일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마감 5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도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중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서 좀 상승이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좀 강한 지수 게임이 나오기 힘든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 게임이 좀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좀 12단 이런 게 통과된다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보완을 또 요구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를 좀 조력하는 그런 종목들, 은행 섹터나 자동차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인도 IPO 모멘텀이 나오면서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지수 상승은 좀 제약이 있지 않나. 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회복이 좀 상당히 잘 됐었는데 하방 압력이 계속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며칠 3일간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는 듯 했으나 또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에 계속 좀 집중을 하는 게 트레이딩 포인트에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이나 이렇게 식품 관련주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일부는. 그리고 식품도 좀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두 섹터는 사실 추세적으로 아주 강했기 때문에 조정이 한 11선, 21선 사이에 개별 종목이 좀 들어온다면 트레이딩 포인트로 기술적 반등, 풀백에 관련된 그런 흐름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정말 상승에 좀 제한적인 힘이 보였습니다. 강한 힘을 내지 못하고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사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좋게 얘기하게 되면은 네. 선택과 집중을 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코스피 쪽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640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그에 반면에 운수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자동차겠죠, 이게. 자동차 쪽으로 1,900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굳이 시장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업종, 종목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동안도 많이 말씀했지만 작년 11월 6일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아직까지 뭐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뭐 좋게 표현을 하자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으로 수급이 쏠려가게 되고 나머지는 소외가 되는 현상들이 나왔다는 건 시장의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구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도 지수 상승에 좀 부대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은 지난 만기일 전후에서 좀 오버스러운 수급이 좀 있었거든요. 뭐 선물 쪽 같은 경우는 뭐 만기일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현물 쪽에서 1조 원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조금 오버스럽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 장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금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시장 상승에 대한 시도는 했지만 결국 하방 압력을 줄이지 못한 채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46% 하락하며 2,7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9%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8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수급 동향 바로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오늘로서 3거래일째 매물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코스닥의 수급 동향입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63억 원, 778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는데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와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켓 스핀 함께 만나보시면요. 오늘 차량 쪽 확실히 잘 갔습니다. 자동차 쪽, 완성차 쪽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리 기판 쪽도 오늘 시장에서 4% 가깝게 상승, 부품 쪽이 2.8% 상승세,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 쪽이 4%, K푸드 쪽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였고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음식료 쪽이 2.7%, 전기가스 쪽이 2.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자체가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부담감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요. 0.5% 넘게 하락하면서 2,744선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약 14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장세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7% 약보합권 85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주 860선에서 약간 떨어진 모습으로 오늘 시장 거래 마감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확실히 좀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장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내리고 SK하이닉스는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올랐던 만큼 약간 빠지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아래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2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LG엔솔 3.5%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도 2차 전지가 꽤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반대로 3.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종목과 업종의 자동차 업종 그리고 완성차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기아도 강했습니다. 5% 이상의 강세.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현재 보시면 확실히 좀 오늘 낙폭이 컸던 기업들이 더 많은데 KB금융 3% 이상,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2% 넘게, 셀트리온도 2%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와 기아,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오늘 좀 선전하면서 전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단단하게 견뎌냈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도 2% 넘게 빠졌습니다. 신한, 지주, 삼성물산까지 일들 모두 다 빠졌는데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사실 보면은 거의 1% 낙폭을 보인 날과 거의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업종과 종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조금 하방 압력을 견뎌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젠 강했고 HLB가 1% 넘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다만 엔캠이 오늘 시장에서 7% 이상 낙폭을 보이면서 코스닥에 찬물을 좀 끼얹었습니다. 27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9만 원대 깨고 8만 원대 깨고 오늘 시장에서 27만 원대까지 내려앉았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리노공업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2% 넘게 상승, HPSB도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 클래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3.8% 넘게 하락하면서 5만 600원대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가는 업종 아주 강력하게 가고 내리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하방 압력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상승하려던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내일은 이런 흐름이 좀 뒤바뀔 수 있을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제 또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까? 어떤 섹터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모멘텀이 그렇죠.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스케줄이 내일 있는 바스 공동 협의체 발족이 됩니다. 이게 바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서비스를 말하는 건데요. 시장 규모가 50조 원이나 되고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민테크라는 종목이 좀 상승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이 아주 컸는데 신규주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강한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또 거래 없는 조정을 하게 된다면 일정에 맞춰서 좀 트레이딩 포인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테크 조금 관심 있게 추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도 더 더워지겠죠. 그래서 폭염 관련주들이 저는 좀 더 확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전력 소비가 늘어나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ESS 이런 쪽으로 관심주가 좀 갈 수도 있고, 또 폭염이 이어져서 가뭄이 된다면 식량 관련주도 조금 오를 수가 있겠고요. 또 가뭄이 지속되면 인공강우라는 테마도 과거에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들이 저번에 제가 61선 근처에서 모아가기 좋다 하고 나서 또 이벤트 드리븐에 맞춰서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저출산 테마가 나올 때 그 기간에 대왕고래 테마가 그 석유가스 테마가 나오면서 조금 많이 묻힌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6월 19일 날 저출산 대책이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움직이기도 했는데 아가방 컴퍼니나 뭐 꿈비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한번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뭐 추세나 흐름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선 체크해야 될 일정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스 공동협의체, 내일 이제 배터리 신사업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해당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19일에 저희가 지난달부터 좀 살펴보고 있었던 저출생 대책 발표 좀 대안이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벌써 저출산 관련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이긴 했는데 이 발표 직후에 또 어떠한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정말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고 기온 35도까지 예측된다라고 해서 폭염 수혜주, 뭐 식품이라던가 전력 설비 관련주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 시장 안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은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일 시장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비슷할 것 것이다. 같아요. 그냥 그 오늘 시장 특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것 같다는 게 일단 결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큰 물줄기에서 시장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의 어떤 현상이 저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영건이가 똑같이 일정 매매, 이슈 매매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기일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다 매도로 전환된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만기일 이전 같은 수급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추가 상승을 제한시킨 요인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인다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지수 인덱스 성격을 봤을 때 조금 비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 전였던 횡보, 좋게 보다도 횡보고요.
정말 조금 안 좋게 보게 된다.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라면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2,744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뭐 내일 쪽에 2,700포인트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연속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조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수 대형주 부분은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현대차 그룹 외에는 없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순환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장세 속에서 선택할 여지가 좁아지느냐 많아지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투자 심리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네이버에서도 봐지는데 종목별 등락 현황.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003 종목이고 그리고 상 종목 수가 567 종목이거든요.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거고 투자 심리가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조금 어찌 보면은 이제 이 투자 심리도 좀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게 된다라면은 아무데 매매하기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정 부분을 보게 되면 화장품이라든지 저출산, 뭐 전력설비, 뭐 애플 관련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해가지고 20일 날 맘앤 베이비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뭐 저출산 대책 발표 가능성 그리고 20일 날 또 이제 맘앤 베이비 엑스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일 쪽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또 내일 중국 같은 경우에 6.18 쇼핑 축제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20일 날 이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관련주는 또 19일 날 이제 아이패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최근 수세가 좋았던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사님께서도 지금과 같은 요즘과 같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700선 전후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락할 가능성도 네네.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시장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개별 종목별로 그 순환매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정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추세로 이제 내일 시장을 맞이해야 할 텐데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 공략주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은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내일장 제가 준비한 종목은 네. 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라이콤. 라이콤은 초소형 레이더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허가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로 굉장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부각이 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신형 자동차를 보면 반자율 주행이 이미 탑재가 많이 됐고 그 안에 라이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도심 속에 정체가 될 때 반자율 주행을 쓰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무인 자율 주행차에 대한 허가가 나오면서 자율 주행 레벨이 점점 높아짐에도 법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더의 수요가 계속 증가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8월 8일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공개됩니다. 일정이 8월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길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주가가 혹시나 빨리 안 가더라도 8월 달에 굉장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했을 때 이 라이다 관련해서 라이콘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정 모멘텀 측면에서도 좀 천천히 접근도 가능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6월 25일에 SOS랩이라는 종목이 신규로 상장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도 라이다 관련주고 자율주행 관련주기 때문에 이 종목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또 기관의 수요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공모가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신규 상장을 하면은 굉장히 초반에 상승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같이 동반해서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도 시총이 1,000억 원 수준인데 6월 12일, 13일 900억 이상씩 계속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앞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사실 좀 조정을 받으면 하고 싶었는데 3,100원 이하로
조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올랐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3,500원, 조정을 받았을 때 좀 매수하겠다. 손절가는 2,7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라이콤이 지금 장마감 직전에 좀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기대감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께서는 LG이노텍 잡아주셨는데 네. 내일 어떤 전략으로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LG노텍 같은 경우는 일정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아이패드가 이제 서로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M4 칩이 장착이 된 아이패드 프로, M2 칩이 장착이 된 또 아이패드 에어 이런 게 이제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BOA라든지 모건스탠리가 애플의 또 목표 주가를 또 사양 조정을 했습니다. $275 사양 조정을 했는데 일단은 그게 대한 연휴 중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될 이제 아이폰 16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판매고가 일단 상당히 괜찮을까라 좀 호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AI 스마트폰이고 그리고 대규모 지금 대부분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아이폰 13을 되게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아이패드,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이폰 16을 출시를 하게 된다면은 대규모 교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LG이노텍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LG이노텍이 엔비디아 쪽으로 GPU용 AI 반도체 기판 최종 공급을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FC BJ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북미 쪽으로 애플 말고 또 이제 엔비디아 쪽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매출처 다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 잡았습니다. 30만 원 잡았고 손수문절가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아이폰 모멘텀으로 이 목표가 30만 원까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그 힘 어떻게 확인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SK 서림빌딩에서 열린 재판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첫 번째 재산 분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치명적이고 큰 오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 측은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입법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 승계 법안도 사전 증여와 사후 상속 공제 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가 민간 우주 수송 시대를 여는 우주 모빌리티 플랫폼 표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지금까지 쌓아온 우주 발사체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것이라며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IPO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소형 발사체를 독자 기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빛 마이크로 발사체와 2026년 한빛 미니 발사체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36,400원에서 43,300원이며 113만 주를 공모합니다. 예상 시가총액은 3,414억 원에서 4,662억 원으로 올해 코스닥 시장 최대입니다. 라메디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초소형 레이저 미용기기 업체 라메디텍은 이날 공모가 16,000원보다 53.4% 오른 24,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장 초반 56,00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라메디텍은 공모금을 생산시설 확장, 고도화와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